예. 뭐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세 분 들어오셨네요. 예. 어쨌든 오늘 토요일 밤인데, 그래도, 지금 토요일 밤이면 뭐 휴식을 취하시거나, 뭐, 그래도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예,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71년 돼지띠, 한국 나이로 54세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 2000, 2000년도? 정확하게는 1999년? 2000년, 거의 2000년 그쯤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취직을 해서, 무역회사 취직을 했고, 무역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뭐, 1년 차 하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해외에 의류 수출을 하는 무역회사였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게스, 그다음에 또 뭐 월마트, 나름대로 유명 브랜드를 오더를 받아서 수출하는 무역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회사에서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가서 이제 뭐 책임자로 근무할 사람을 자발적으로 발란티우해서 뽑는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을 계획으로 했는데 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만두게 됐는데 옮긴 회사가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 회사여서 똑같이 스웨터 뭐 니트 우분하는 회사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생활을 중간에 이제 잠깐 모은 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35살 때 해서 좀 억대의 돈을 날리기도 했지만 다시 또 방글라데시에서 총 엑시트 할 때까지 따지면 한 십몇 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 사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아시는 분이 여기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글라데시는 그 일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주말에 골프 치거나 축구하는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슬람 종교라서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 쉬나? 아니면 거의 하루밖에 못 쉬거나 그래요. 그리고 놀고 싶어도 놀 게 없어요. 네. 저의 30대를 40대 초반까지 거의 한 10년 이상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뭐 일도 많이 배웠고 진짜 제가 솔직히 잘하는 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로지 하나 잘하는 거. 엉덩이 붙이고 참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제 후임이 왔는데 어, 이 이런 방글라데시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후임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있다 뭐 있을 거를 뭐 좀 더 있고 또 회사 옮겼는데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국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있게 됐고 뭐 돈도 좀 모았는데 중간에 제가 한눈 팔아서 그 얘기도 긴데 너무 기니까 그냥 한눈 팔아가지고 또 하면서 3억인가 거의 5억 될 거예요. 예, 많이 날렸죠. 35살에 시작해서 거기서 헤쳐나오는데 한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8, 9까지 글쎄, 여러분들 지금 뭐 쿠팡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 택배 하시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에 한 끼를 줘요. 저녁 6시에 가면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때까지 밥 한 끼를 주고 택배 상하차를 하는 거예요. 뭐 다행히 엄청 무거운 거는 별로 없었어요. 소형 박스인데 그러면 한 달에 그때가 36이시니까 지금 54세니까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네요. 120만 원을 줬어요. 그거를 사업이 안 되니까 그 120만 원을 받아서 다 꼬라박고 자동차가 돈 번 걸로 제가 2,500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2,300인가? 스포티지 처음 나왔을 때 최초로. 저 현금으로 딱 샀어요. 일시불로. 예. 뭐 돈 좀 모았으니까 그것도 중고차로 파니까 900만 원 주더라고요. 2천 몇백만 원 주고 산 걸. 그것도 사업에 다 보태고 제가 혼자 자취를 했는데 보증금이 한 500인지 1000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사업에 또 다 넣었어요. 살려보려고. 결국에는 한 3억, 4억으로 끝날 거 1억을 더 손해봐서 거의 5억을 손해보고 정리를 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4, 5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 다시 방글라데시 가서 조금이라도 제가 하던 일, 의류 수출, 예,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어, 자영업을 시작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H&M도 조금 했고 미국 폴로, 랄프렌, 예, 그다음에 뭐 조그만 스페인 바이오도 있었고 뭐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일거리, 그러니까 오다량이 줄어들면서 철수를 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망하기 전에 한국에 어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뭐를 찾아야 되겠다. 그때가 이제 39,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나이에 내가 취직을 해서 한 200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부 교육이 이베이 무료 교육이 120시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개설이 된다 된다고 안 돼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일단 지마켓 옥션을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6개월 하고 겨울 한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날씨 추워지면서 여자 신발을 팔았는데 괜찮게 팔렸어요. 계속 집이 이제 동대문 그 신발 상가랑 한 지하철로 30분 거리라서 가서 신발을 사와서 매일 배송하고.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단화나 그 여름 신발을 겨울 신발로 바꿨더니 별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또 했죠. 근데 광고비가 들어가는 것 치고는 또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아니면 빨리 접자. 그래서 그때 접으면서 이베이 회원가입을 하고 이베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존도 확장을 하고 나중에 쇼피, 라자다까지 확장을 하게 됐고 영문 쇼핑몰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구매 대행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저는. 올해 16년 차고.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무역 회사 출신이고 무역 쪽에 자영업을 했잖아요. 아이템은 의류 제조, 수출. 그러니까 이베이, 아마존 역직구가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마켓 옥션을 6개월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광고비나 생각보다 안 팔려서 그만둔 것도 있겠지만 요새 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전화 오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국내 판매는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지마켓 옥션에 팔리면 밤 1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새벽 1시까지는 아닌데 10시, 1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주머니도 한 분 있었고 학생도 있었는데 잘 모르셔서 그랬다고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주문하고 10분 뒤에 전화가
와서 그때는 초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전화 다 받았어요.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통 정도만 전화가 그렇게 왔으면 제가 스트레스 덜 받았을 텐데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좀 전에 주문했는데 밤 11시인데 배송 안 하냐고. 와, 그 답답하더라고요. 화낼 수도 없고. 네. 그 밤 11시에 배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돼야지 하잖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 나는 국내는 아닌 것 같다. 제가 하던 게 무역 일이고 그다음에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는 않지만 영어를 좀 읽고 쓰고 독해도 하고 하니까 해외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에 이베이 계정을 만들었고 이베이 아마존 판매로 이어갔고 이베이 계정이 지금 4개가 있고 아마존 계정이 4개가 있어요. 그렇게 팔다가 한 시간이 쭉 흘러서 2015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주변에서 뭐 제가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지만 우연찮게 이제 제가 블로그는 좀 했거든요. 블로그에 제 뭐 일기 쓰듯이 뭐 일지 같은 거, 이베이 일지나 뭐 아마존 일지 같은 걸 좀 썼더니 좀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초보가 뭐 돈 받고 가르쳐 주기도 그래서 밥 한 끼 사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근데 뭐 시간을 많이 낼 정도로 노하우가 쌓인 게 아니고 초보다 보니까 그때 근데 초보는 사실 벗어났죠. 예, 2014년, 15년이니까 한 4, 5년 지났는데 그래도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 내고 유료 강의를 그 당시에는 거의 못 들었어요. 나중에는 들었지만 돈 벌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험은 4, 5년 했는데 뭔가 그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속된 말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 오지랖일 수도 있고, 또 밥이라도 한 끼 사준다네? 술 한 잔 사준다네?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두 시간밖에 아니지만 그래서 계정 가입하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분 중에 연락이 다 끊겼는데 한두 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저보다 많이 팔아요. 한 2, 30억 해요. 저는 한 10억?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저도 그 그게 계기가 돼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지가 올해로 10년 차고 저는 거의 정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고용노동부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무슨 경기도에 가면 FTA 협회, 그다음에 뭐 무슨 도봉구청에서도 아마존 모집한다 그래서 해달라 그래서 하고 뭐 그런 거를 주로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니까 재미도 있고, 뭐, 강사라고 이제 좀 우대도 해주고, 또 돈도 뭐, 그때는 얼마 안 받았지만, 어쨌든 돈도 버니까, 아, 이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강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강의가 뚝뚝 끊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하는 게 좋은데, 모집이 안 되고 저를 알리지 않으면 저 혼자 그냥 벽 보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해서 강의를 한 지는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게 재밌고 또 제 오지랖으로 또 도움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년 차 글로벌 셀러고 강사로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한 분이 하셨는데 동남아 전문 플랫폼 쇼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을 좀 이따가 받으려는데 지금 하셨으니까 답변해 드릴게요. 동남아 쇼피도 제가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나만의 제품을 런칭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 매출이 많이 나고 마진이 많이 난다. 그런 거는 좀 쉽진 않아요. 물론 리셀러나 잘하시는 분 아주 소수, 상위 소수는 리셀러로 쇼피에 활동해서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봤어요. 저는 제 플랫폼 중에 쇼피는 매출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쇼피의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 동남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 확실하게 미국이나 이제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채팅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아도 채팅으로 또 깎아달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CS하고 이런 것 때문에 1인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커나가는 속도로는 전망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브랜드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거의 8나라인가 10나라 가까이 되죠. 뭐 브라질부터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판매할 수도 있고 그 국가에 맞는 뭐 음반도 있을 수 있고 패션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근데 화장품이 가장 잘 팔려요. 예. 큐텐도 마찬가지고 큐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셀러 경험담을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이제 팔았던 것 중에 초보들이 팔지 말라는 제품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뭐 했냐면 전자제품. 제가 왜 전자제품을 했냐면 초창기에 뭐 먹고 살 돈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자제품을 보니까 전자제품은 단가가 보통 뭐 저렴한 거는 한 10몇만 원도 있지만 20만 원, 3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원가는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배송비하고 다 제하면 5만 원도 남고 10만 원도 남고. 그래서 셀러 초보 1년, 2년, 3년 차에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머천트로 팔았어요, 저는 주로. 왜냐하면 이게 단순 변심으로 죄송해요. 코가 좀 맹맹거려가지고 단순 변심으로 팔았는데 아니 단순 변심에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고가의 가격으로 파는 게 전자제품이라서 제가 맨 처음에 팔았던 게 LG 포켓포토를 팔았어요. 그거 소싱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소개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용산이 집에서 가깝긴 해요. 제가 용산 전자상가가 차 끌고 가면 20분, 지하철 타면 한 3, 40분.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를 가서 하나하나 다 방문해가지고 명함 하나 만들어서 글로벌 셀러고 해외 수출하는 사람이고 해외 수출한다 그러면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래 이래서 나 그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다. 그래서 소싱을 한 게 포켓포토 프린터. 그게 아마 9만 원,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급받은 게. 거의 20만 원 가까이 팔았어요. 아마존에. 머천트로. 한국에서 배송하고. 그리고 배송은 UPS 페덱스로 했어요. 그러면 보통 한 500g 안 되거든요. 그럼 배송비가 한 3만 원 안 됐어요. 그때는. 2만 얼마 됐어요. 15년 전 막 이러니까. 지금 매년 배송비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도 팔고 하나 팔면 한 3만 원 남았어요. 하루에 10개 팔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포켓포토 프린터를 시리즈별로 쭉 팔다가 단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판 게 뭐냐면 비슷한 건데 그 하나 그렇게 팔다 보니까 좀 친해진 다음에 거기 담당자한테 다른 제품
좀 소개해 달라 그랬더니 모니터 팔실 생각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LG 모니터 총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34인치 모니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초보인데. 그 34인치 지금은 단종됐을 텐데 그 모니터가 좀 싸게 사면 80만 원, 비싸게 사면 9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한 1,500불 그 정도에 팔았어요. 좀 더 비싸게 팔면 2,000불 가까이 팔고. 어디 팔았냐? 미국에는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아마존 캐나다에 팔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혹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존에 계정을 만들고 판매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캐나다 고객이 LG 모니터 34인치를 사려고 아마존 캐나다 플랫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미국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마존 미국 쇼핑몰에 들어가서 LG 모니터 34인치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캐나다에 배송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FBA 그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몇 년 전에 생겨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창고에 있는 걸 캐나다에 배송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캐나다 고객이 아마존 미국에 들어가서 LG 34인치 모니터를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결제를 하면 결제도 안 되고요. 배송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캐나다 고객은 그 팔고 싶은 그 구매하고 싶은 LG 모니터는 구매하고 싶은데 배송이 안 돼서 구매를 못 했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면 판매가 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시네요. 예. 그래서 그 제품을 어, 캐나다에 올렸어요. 미국에 있는 제품을 캐나다에. 근데 캐나다에는 다행히 그게 없더라고요. 예.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제가 올린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캐나다에 올려가지고 한 1년 동안 팔았던 것 같아요. 1년 지나니까 이제 가격이 망가지고 단종도 되고 근데 1년 동안 한 달에 한 5대, 10대 팔았어요. 한 대 팔 때마다 한 30만 원 남았어요. 네. 5대면 150만 원, 10대면 300만 원이죠. 네. 그 매입가는 80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렇게 비싼 거 팔면 반품 일어날까 겁나지 않으세요? 아, 겁났죠. 걱정도 되고, 예, 떨리기도 하고, 배보다 배꼽이 큰데 30만 원 남기려다가 100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돈을 못 벌겠더라고. 그래서 포장을 꼼꼼히 하고 진짜 이만해요. 제 두 팔 벌린 것만큼 모니터가 이렇게 커요. 예, 무게도 꽤 나가고 배송비만 지금은 조금 더 올랐는데 그때 배송비가 한 1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3만 원, 15만 원? 예. 그래서 그 제품을 10몇만 원에 캐나다까지 배송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팔았어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에 정보를 다양하게 썼어요. 예, 다양하게 썼다는 게 참 고객이 질문할 거를 질문 없게끔 쓰고 그다음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1,500달러짜리를 구매하는 사람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할까? 물건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불량이 없으면 반품하지 않지 않을까? 역시 제 생각이 예상이 맞았어요. 제가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질문이 없을 정도로 다 정보를 뭐 LG 모니터에 물론 상세 페이지 다 베낀 거죠. 제가 뭐
모니터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베껴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고 해서 다 했더니 질문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받았더니 불량이 아니고 하니까 1년 동안 꽤 많이 팔았는데 딱 한 대가 반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품은 배대지를 구해서 미국의 창고로 이동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품비가 한 50만 원 손해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 달인가 두 달 했다가 좀 할인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팔았어요. 그래서 1년인가 정확하게 2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팔면서 반품은 그거 하나 말고 없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질문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쓰고 포장을 받았을 때 불량이 없게 물건을 사입해서 또 불량인지 제가 체크도 하고 재포장도 했고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최소 5개 많으면 10개 예. 그렇게 해서 좀 벌었고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아마 그런 제품을 승인도 안 되고 못 팔 텐데 그것도 단종됐으니까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소니 프로젝터인데 모델 넘버 중에 뭐 땡땡땡이란 게 있어요. 그게 어, 쿠, 그 티몬이나 G마켓 옥션에 할인해서 팔면 최저가가 39만 9천 원이에요. 제가 미국에는 안 맞고 저는 이제 15나라를 계정을 다 오픈했으니까 물론 15나라를 다 활발하게 파진 않아요. 뭐 어떤 나라는 한 달에 한 회밖에 주문 안 들어온 나라도 있어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팔고 싱가포르도 팔고 영국, 독일도 팔아요. 영국, 독일에 그 제품을 주력을 해서 올렸더니 어, 미국의 그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그 소니 프로젝트를 사려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영국, 독일에 배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영국, 독일에 올리면 되겠네. 그래서 올렸더니 한 달에 한 10개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한 개 팔릴 때마다 한 30에서 40만 원 왔다 갔다 남았어요. 그리고 사은품을 스피커를 줬어요. 소니 스피커. 그 스피커를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판매가가. 그거를 5만 원, 4만 원에 또 팔았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 팔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40만 원 이상 항상 남았어요. 뭐 스크린도 또 선물로 주고. 지금은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소비자 최저가로 자꾸 사면 전화가 오거나 취소를 해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이 한 번 했는데 또 사면 할인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 다른 카드로 산다든지 예. 신용카드로 돌려가지고 사면 제 이름으로 다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바꾸면 신용카드 할인 5%, 7%, 즉시 할인, 청구 할인 이런 거. 예. 요새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사면 플랫폼에서 아마 막을 거예요. 리셀러라고 인정을 해서.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이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좀 전에 얘기한 소니도 한 달에 3, 400, 많으면 500만 원 정도 남기고 벌었어요. 그러다가 영국 셀러 중에 그거를 소니를 소싱해서 직접 팔더라고요. 더 저렴하게 저보다. 그래서 이제 이제 판매가 끝났구나. 거의 한 1년 이상 팔았던 것 같아요. 먼저 발견하고 저는 올리고 판 거밖에 없어요. 물론 옛날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경험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경험담. 예, 그 당시는 그런 소니 승인도 없었고 티몬이나 지마켓 옥션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계속 사도 리셀러라고 막 제재 강화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경험담. 어떻게 보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세탁기를 팔았어요. 세탁기. 누가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저 말고 아마존에 누가 올려놨는데 조금 팔다가 반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아마존 계정이 닫혔는지 그 사람은 이제 안 팔더라고.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를 그 사람이 만들어 사가서 온 거야? 것 같아요. 저는 셀리오스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팔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기가 있고 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벽걸이 세탁기 3kg짜리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제품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지금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고 그 벽걸이 세탁기가 애기들 기저귀 빨고 뭐 간단한 거 하는 거. 근데 30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거를 한 1000불 정도에 또 판매를 했고, 예, 1000불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팔면 세탁기 한 대 팔면 한 30만 원 또 남더라고요. 근데 3kg 용량이 3kg인데 겉에 모터하고 합치면 이만해요, 진짜. 그래서 뽁뽁이로 눈사람 굴르듯이 떼굴 떼굴 굴려가지고 포장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배송사에 UPS로 보내면 배송비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16만 3천 원, 5천 원. 그것도 한 몇 년 팔다가 또 이제 단종이 돼서 왜냐하면 그 잘 팔리던 칼라가 있었는데 그 칼라가 단종이 됐어요. 다른 칼라를 올렸는데 어, 미국 고객들이 다른 칼라는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올렸더니 또 다른 나라는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래서 세탁기를 좀 팔았고 마지막 하나. 정확히 지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는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 뉴스를 좀 보는 편이에요. 매일은 아닌데 가능하면 매일 보려고 그래요. 근데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어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이라고 네이버에 대문짝만 이렇게 상단에 딱 뜨더라고요. 제가 또 하는 일이 셀러잖아요.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그래서 G마켓 옥션 뭐 티몬부터 싹 뒤졌어요. 코카콜라 100주년 기념이라는 키워드를. 그랬더니 콜라병을 연도별로 10가지 세트를 해서 그냥 유리병에 1910년, 20년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콜라를 10세트를 팔더라고요. 그때 이베이하고 아마존에 올렸는데 아마존보다는 이베이가 많이 팔렸는데 그것도 제가 1등은 아니고 누가 한국셀러 몇 명이 팔더라고요. 근데 아직 파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100불에 올렸어요. 99불, 110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14,000원에 콜라 10병이었어요. 그럼 집에 배송되면 어떤 때는 깨져가지고 근데 전화하면 또 다시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은 콜라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콜라를 버리고 병을 닦아서 설거지 하시듯이 콜라병을 닦아가지고 말리고 뚜껑을 그게 돌리는 뚜껑이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예.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예. 그래서 그 콜라 10병 세트를 뽁뽁이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베이에 올려놓으면 호주에서 주문 들어오고 이스라엘에서 들어오고 아프가니스탄까지도 들어오고 이상한 나라 뭐 하여튼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콜라가 랜덤으로 파는 거예요. 연도별로 10개를 안 팔고 랜덤으로. 그렇다고 콜라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도 뭐 이 리스팅을 품절시킨 거지 삭제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전후에 뭐 이 호주 애가 그다음에 사우디 애가 나 콜라병 먹는데 이런 콜라병 구해줄 수 없어? 그래서 일단 알아볼게 메시지 보내고 어, 구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어떤 거 하나 구했는데 야 이거 내가 어렵게 구했는데 200불은 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200불. 200불에 판 적 있어요. 그거 3만 원에 구해서. 근데 그건 어쩌다가.
아, 그때 알았죠. 아, 역시 전 세계에는 제가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콜라병을 모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 코카콜라 100주년이 언제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아, 이베이, 아마존, 라자다. 지금 라자다는 안 해요. 쇼피까지는 해요. 근데 쇼피도 뭐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느라고 쇼피도 그렇게 매출이 많지는 않고요. 거의 아마존, 이베이 쪽이죠. 이베이 매출 많고. 근데 이베이 계정이 한 4개 있고 아마존 계정이 4개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영문 쇼핑몰을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었고 바빠가지고 강의도 해야 되고 셀러도 해야 되고 지금도 오늘도 강의하고 아까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뭐 제 그 지금도 질문하신 분이 지금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게릴라 콘서트처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강의하고 들어왔고 이제 저녁 먹고 질문하신 분 답변해 주다가 또 내일 일요일이고 해서 그냥 제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얘기 좀 하고 제 판매 경험 얘기 드리려고 요렇게 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금부터는 다양한 질문 그냥 해주세요. 아까 동남아 전문 플랫폼 쇼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서 답변을 드렸고, 뭐, 어떤 질문이든 뭐, 그래도 제가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답변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살짝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블로그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음, 블로그 주소. 블로그에 공지를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무료 특강을 다음 주에 또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 혹시 아마존 무료 특강을 관심 있으신 분, 지금 강의는 뭐 이베이 강의도 했고 쇼피 강의도 했고 뭐 샤피파이 강의도 했는데 지금은 아마존 강의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아마존 재팬 미국 뭐 해서 그래서 무료 특강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아마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동안 할 거예요. 무료 특강을 이미 했는데 내용이 100% 틀리질 않고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저는 특강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특강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다. 그럼 또 들으셔도 조금이라도 도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특강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지금 이름을 보니까 낯익은 분들도 제 지금 모집해서 결제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네요. 여기 제 블로그입니다. 네. 추후에 여기 블로그 즐겨찾기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특강하면 예, 신청해 주시면 무료 특강이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저녁 8시에서 합니다. 어, 지금 또 한 분이 맥스웰, 바이마, 라쿠텐, 일본 토종 로컬 플랫폼 어떻게 운영 경험은 있으신지요? 전망은 어떨까요? 아, 바이마 라쿠텐은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운영하려고 알아보고 시장 조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판매를 한 사람에 비하면 경험은 없겠죠. 저는 시장 조사하고 하려고 알아보기까지만 했으니까. 근데 바이마는 한국 브랜드나 브랜드 제품이 팔리고요. 단가가 그 대신 높아도 팔려요. 10만 원, 막 20만 원. 예. 2, 3만 원짜리 아니고 좀 비싸도 돼요.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래도 단가가 좀 있던 제품들이 팔리고 패션 쪽이 거의 잘 팔리고요. 라쿠텐은 일본에서
라쿠텐하고 아마존 재팬이 거의 1, 2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얘기하면 소비자들 중에 무료 반품을 원하고 빠른 로켓 배송을 원해. 우리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그런 사람들은 라쿠텐에서 사요. 아니, 아마존 재팬에서 사요. 근데 라쿠텐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쿠텐은 아마존보다 그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라쿠텐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라쿠텐 카드로 사면 뭐 할인이 된다든지 적립이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만 조금 쌓으면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혜택이 많아요. 그 대신에 배송은 아마존처럼 1박 2일 이틀 만에 배송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때도 있어요. 물론 빠른 배송을 하면 또 뭐 빨리 오기도 하는데 요런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라쿠텐, 아마존 일본 들어가는 사는 고객이 조금씩 차별화돼 있고요. 트래픽이나 이런 거 따지면 아마존 재팬이 조금 앞설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라쿠텐은 뭐 솔직히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라쿠텐의 판매를 하려면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그러니까 회사를 차린다는 게 법인을 만들고 보증금을 걸고 사무실을 내고 대략 5천만 원 정도의 돈까지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라쿠텐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서 라쿠텐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일회성으로 60만 원 정도의 입점비가 들고요. 매달 또 한 60만 원 정도의 또 회비가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이라 그럴 때 12개월 하면 거의 700만 원이 넘죠. 물론 그 정도를 하고도 뭐 약간 브랜드가 자리 잡거나 브랜드를 그 하려는 한국 기업들 중에는 라쿠텐의 판매에서 성과를 내시는 기업들도 많아요. 오늘 정확히는 어제군요. 제 배송사의 그 담당 책임하고 어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 독립 쇼핑몰, 뭐 카페24도 있고, 그 다음에 샤피파이라고 카페24처럼 그 독립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독립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을 하는 한국 기업들 중에 물론 미국이 많고 미국, 유럽이고 미국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00건 이상 하는 기업들 중에 남자, 여자 의류가 가장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류를 20년 해서 의류가 지겹기도 하고 의류가 사이즈가 있어서 반품 문제도 있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반품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좀 뭐 1인 기업이 하기는 벅찬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는 안 하는데 의류를 하는 이제 한국의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하루에만 1,000건 이상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업 중에서도 의류만 한 달에 뭐 5만 건, 10만 건, 몇십만 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억에서 20억 이상 해요. 예, 직원도 당연히 있고 독립 쇼핑몰로 해요. 예,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그런 거 다 안 하고 오로지 독립 쇼핑몰. 구글 광고하고 자기네가 SNS 해서 자기네 고객을 트래픽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은 아마존을 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소상공인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기업들은 적어도 직원이 여러 명 있거나 매출이 수십억, 아무리 적어도 수십억 아니면 100억 더 넘는 기업들이니까 우리가 당장 뭐 비교하기는 뭐 좀 거리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의류가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카테고리는 의류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류를 한번 생각하시 본다면, 근데 나는 직원이 한 명 있거나 아니면 그 1인 기업이야. 그러면 의류를 하시더라도 패션 잡화 아니면 프리사이즈 요렇게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직원이 한 명 또는 1인 기업이면. 지금 질문 주셨네요. 대표님께서 의류 판매도 오래 하셨고 화장품도 오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소량 다품종으로 판매하시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가장 트래픽과 판매가 몰리는 의류나 화장품이 경쟁이나 가성비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인지 다른 방식의 판매가 더 가능성이 있어 방향을 전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성향도 1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54세기 때문에 짧으면 10몇 년, 길면 20년? 한 80 넘어서도 하고 싶은데 좀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한 10에서 20년 정도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아기도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좋더라고요. 화장품 팔고 아까 얘기한 의류도 많이 팔리고 좋은데 꾸준히 팔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개가 팔려. 근데 한 달에 200개밖에 못 팔아. 근데 1000개 파는 거하고 마진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별 차이 없어. 200개만 팔아도.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연차가 자꾸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출 많은 거랑 마진이 괜찮은 거. 그러니까 매출이, 월 매출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근데 한 20% 남아서 2천만 원 벌어. 근데 월 매출이 5천이에요. 근데 60% 남아서 한 3천만 원 이상 벌어. 그럼 후자가 낫지 않나요? 매출 1억 하는 것보다.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제 성향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 또 하나. 끊임없이 바빠야 돼요. 트렌드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주방용품을 올렸는데 오늘도 하나 팔려. 내일도 하나 팔려. 모레도 하나 팔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밖에 안 팔리고 한 달에 30개 팔리고 예를 든 거예요. 한 달에 30개 팔리는데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플러스 알파 정도 더 벌어. 그 다음에 화장품은 엄청나게 팔려. 근데 돈도 한 달에 막 한 5천만 원 1억 벌어. 근데 퇴근 밤 12시에 해야 돼. 아, 그거 싫어요. 제가 한 달이 건너 아는 그 사장님 있는데 화장품하고 인기 있는 제품 하는데 한 200억 해요. 지금도 퇴근 12시, 1시에요. 배부른 소리라고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10몇 년 동안 일만 하고 30대를 다 보내고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4세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올해 10살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2012년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전날까지 일하셨어요. 수술실 들어갈. 근데 본인은 의료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으니까 또 그랬겠죠. 일을 또 좋아하신 것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60에 IMF 97년도가 저희 아버지가 회갑이었어요. 그때 회사가 망해서 집에 딱지가 붙고 예. 저는 제 인상에 큰 이변이 이슈가 두 건이 있는데요. 첫째 건은 저희 아버지가 부도 나서 저희 아버지 60세, 저는 27.
97년도. 그래서 제 네이버 아이디가 스티븐 97이에요. 스티븐은 영어 이름으로 아주 쉬운 걸로 찾다 보니까 스티븐으로 했고 97이라는 거는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고 그래서 뭐 그때를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는 저 개인 인생사의 이슈라서 스티븐 97이 네이버 아이디예요. 그리고 제가 30대 때 돈 날리고 또 실패를 한 게 두 번째 이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타고난 성격이 또 간때기도 작고 겁도 많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에 한 100억 벌면은 100억 벌고 은퇴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적당히 좀 꽤 버는데 하루 퇴근 시간이 12시, 1시야. 그러면 한 7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2,000만 원 벌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럼 그게 낫다는 생각을 한 7, 8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좀 답변이 길었는데 제 마인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거를 충분히 답변이 됐죠. 예. 아마존에서도 네이버 데이터 랩처럼 각 연도마다 팔렸던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음. 근데 지금 그 아마존 재팬 1기로 해서 몇 분은 이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취소하고 다음번에 하신다 그래서 18분을 모집해서 제가 지금 코칭하면서 한 달 코스로 하고 있는데 그 헬륨 10 정글 스카우트 바이럴 런치 대표적인 게 AMZ 스카우트 뭐 요런 세네 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정글 스카우트가 비용으로는 가장 싸고요. 저렴하고 헬륨 10이 가장 비싸요. 근데 다 써봤어요. 써보니까 헬륨 10이 엄청 좋다고 하기는 그런데 기능이 많아요.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쓰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륨 10 같은 경우는 어 전에 이제 다른 셀러하고 공유해서 쓰기도 하는데 비싼 거 쓸 때는 1년에 250만 원인가 300만 원 좀 안 내고 쓰다가요. 지금은 그거는 너무 비싸서 지금 쓰는 거는 한 120만 원 정도. 저는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예, 제가 뭐 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30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부도 나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 붙으면서 뭐 컴퓨터 누가 그때 27살이니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 나름대로는 그 딱지 붙고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막 TV에도 딱지 붙고 소파에도 딱지 붙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30대 때 제가 돈을 억대를 날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돌다리 2번 돌릴 때 저는 5번, 7번. 그리고 지금 30대면 한 2번 두드리고 좀 밀어붙이고 투자도 팍팍 할 텐데 지금 50대다 보니까 지금 실패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60에 부도 나가지고 제 개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때 대출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여력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솔직히 그때 집이 좀 괜찮았거든요. 예, 마당도 한 80평에 예, 뭐 잠깐 좋은 집에 살았지만 근데 3천만 원 집 3천만 원에 전세를 지금 독산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언덕배기 그러니까 진짜 달동네 같은데 제 방에는 축대 쪽에 있어가지고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그 집에 한 2년인가 3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60에 부도나고 62세인가
다시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뭐 거의 월급쟁인데 거의 그 전문 경력이 워낙 오래되셨거든요. 수출이나 무역 쪽에. 근데 이제 옛날에 잘 나가던 때 회복을 못 하시고 2012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이제 다시 뭐 안타깝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예. 그럼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고 뭐 어려움 다 있었겠죠. 뭐 제가 더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뭐 이런 걸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아까 어떤 질문 했잖아요. 왜 뭐 공격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를 안 하시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희 IMF 97년도에 집이 그렇게 되고 30대 때 저의 돌이켜보면 저의 실수고 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첫 사업인데 그래서 또 억대의 돈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타고난 게 그 좀 새가슴이고 좀 겁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걸 좀 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돈도 벌었지만 지금 뭐 돈 투자해가지고 더 버는 방법은 100을 기준으로 거의 90% 이상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성향. 그 다음에 어, 아마존을 해서 매출을 50억, 100억 하려면 버는 돈의 일부 쓰고 계속 돈 투자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돌려가지고 100억 매출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1억, 2억 번다고 치자고요. 뭐 아니면 10억 번다고 치자고요. 언젠가 엑시트 할 때 묶이는 돈이 2, 30억이에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물건 팔리면 그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아마존 창고에 넣고 광고를 또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을 해도 묶이는 돈이 2, 30억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개인적으로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벌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는 편이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면서 연락이 되는 교육생도 있고 안 되는 교육생도 물론 있는데 연락되시는 분들 중에 연락되는 분이 한 5명이다. 3명은 다 저보다 매출 많아요.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옛날부터 하는 분이라서 그 사람들보다 저는 매출은 적어요. 네. 그쪽 길로 안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어, 아까 답변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마존에서도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헬륨 10 뭐 이런 그 바이올런치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헬륨 10이나 정글 스카우트 같은 회사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아마존에 보면 카테고리 등수라고 베스트셀러 랭킹이라는 등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개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셀러들에게 설문조사하듯이 또 자료를 취합하는 거하고 요런 거 가지고 헬륨 10하고 그 정글 스카우트 회사 이런 데서 자기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100% 무조건 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정글 스카우트를 체크해 봤더니 한 달에 100개 팔려. 헬륨 10을 했더니 120개 팔려. 바이럴 런치를 했더니 80개 팔려. 이렇게 다 틀려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정보가 다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마존 재팬 1기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에게 제가 헬륨10을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드리고 2기 모집할 때까지는 마음대로 쓰시라고 했는데 이거를 무조건 맹신하지는 말라. 그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아마존이 데이터 공개를 100%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의 네이버 랩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궁금한 거 또 있을까요? 질문 또 하시고 싶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미국, 아마존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시장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건 미국이 맞아요. 근데 경쟁이 제일 심해요. 그 다음에 큰 게 유럽. 근데 요새는 유럽 시장을 합친 게 미국 시장만큼 커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계정을 오픈하면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해서 며칠 전에는 네덜란드에 팔려가지고 네덜란드에 배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8개, 거의 10개 가까이 자동으로 오픈돼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유럽 같은 건 VAT 등록을 하고 이런 허들이 좀 있어요. 비용도 좀 고정 비용이 또 매달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의류 OEM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보다 중국에서 의류를 하시면 저렴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관부가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송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공장을 컨택을 해서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인스펙션을 처음에는 꼭 하시길 바래요. 인스펙션을 안 해도 되는 거. 간단한 제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인스펙션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기능이 들어가든지 의류 중에서도 진짜 뭐 심플하게 티셔츠 쪼가리 하나 무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인스펙션을 아주 최소한 거는 하든지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기능성이 있고 그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높고 단가도 있다. 그러면 인스펙션을 꼭 하셔야 돼요. 인스펙션 안 했다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 했는데 문제점 발견하면 자기네들이 오케이 하고 공장에서 수정을 해주거나 다시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스펙션을 안 하고 중국의 배대지로 옮기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와서 발견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네. 일단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의류 OEM이니까 뭐 제일 기본적인 거. 나는 노란색을 했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노루끼리 둥둥한다든지. 예, 의류는 이런 것도 이염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의류를 오래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소비자 중에 털털한 사람들은 아이, 노란데 완전히 틀린 노란색 아니면 그냥 뭐 입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거잖아요. 이 OEM으로 제소해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객들은 까다로운 고객도 있고 안 까다로운 고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주의할 것도 따지면 또 많지만 요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김민수 대표님 중국 대량 등록처럼 100개 카테고리에 100개씩 해서 10,000개를 목표로 업로드 해볼까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항상 뭐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베이나 아마존에 많이 올릴 때 근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한 6개월, 1년 걸렸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분 소리 어때요? 소리 들리면 1번 1 쳐주세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분 스피커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에 보니까 100개 100개. 예. 뭐 방법론으로는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왕왕 초보라서 그러면 골고루 올려보는 거예요. 뭐 한 1,000개 됐든 2,000개 됐든 이게 한 방법이고 아니면 진짜 시장 조사를 많이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리면 한 달이면 30개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올리되 팔릴 확률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서 한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전자는 진짜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500개, 1000개, 2000개 올리면 그 중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고 또 하나 방법 만약에 한국 제품 위주로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뭐 하여튼 해외 플랫폼에 올린다. 그러면 그 쿠팡, 스마트 스토어 두 가지 플랫폼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거기에서 제품을 쭉 보는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예를 들어서 쿠팡 카테고리를 뭐 의류를 정하든지 장난감을 정하든지 청소용품을 정하든지 카테고리를 정하신 후 그 카테고리의 1등에서 100등 상품을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뭐 20만 원, 30만 원은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뭐 단가를 뭐 3천 원에서 만 원 사이의 거를 나는 해보겠다. 그 가격 레인지도 대충 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팔리는 거를 선별하든지 아니면 100개를 베스트셀러를 다 올려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다 올리려고 했으나 쿠팡의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1등에서 100등까지 물건을 아마존에 있는지 조사했더니 100개 중에 30개가 있어. 만약에. 그런데 셀리어스가 돼. 이 셀리어스 이런 용어는 아마존 용어라서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간단하게 아마존을 전혀 모르고 셀리어스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기존에 팔고 있는 아마존에 리뷰 달려가지고 팔리고 있는 제품을 같이 파는 걸로 셀리어스라고 해요.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쿠팡 위너스 아니면 쿠팡에 같이 파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한 30가지가 있다.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조사나 도매사에 연락을 해서 흥정을 해야죠. 이거 나 50개 사려고 하는데 20개 살려는데 도매로 줄 수 있냐? 아, 20개는 도매로 못 줘. 100개는 사야지 줘. 그럼 대표님들 나는 이 제품 100개 사고 다른 것도 30개 사고 또 다른 거 50개 사고 그렇게 다 사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면 500만 원 예산이 있어 하는 거고 근데 이 제품 하나를 살려고 그랬더니 도매처나 제조사에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 그러면 다른 제품 하는데 벌써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제품을 한국 제품을 아마존에 올린다.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째. 왜냐하면 중국 제품 같은 게 중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기보다는 중국 제품은 중국 셀러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셀러가 저렴하게 소싱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쇼피에나 올렸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올리고 중국에서 배송을 한다든지 이게 똑같은 조건에 된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중국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이 낫겠죠. 그래서 한국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한국 제품의 기준은 디자인 바이 코리아, 매뉴팩처 차이나까지는 오케이. 한국에서 제조한 거면 좋은데 중국에서 제조했는데 이 제품의 디자인이나 기획은 한국 회사에서 한 거.
요거까지는 중국 제조래도 한국 제품으로 간주하고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등의 상품성 있으면 올릴만 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뭐 주셨나 한번 볼까요? 음. 질문 뭐 이제 다 주셨네요. 예, 예. 음. 질문 조금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뭐 오늘 시간도 10시간이고, 예. 그래도 한 13분 들어오셨네요. 싱가포르 시장. 싱가포르 시장도 큐텐 싱가포르 있어요. 큐텐이 원래 싱가포르인데 큐텐 재팬 같은 경우 정확히는 이베이에 매각이 된 게 2018년이에요. 근데 지금 큐텐 재팬을 이베이 일본인데 원래 부르는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큐텐 재팬이라고 부르고 큐텐 재팬 같은 경우 일본 고객 한 나라에 파는데 뭐 화장품이 90% 이상 팔리고 괜찮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마존 싱가포르가 있고 큐텐 싱가포르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가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렇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매력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도 괜찮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잘 팔리니까 뭐 그거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고요. 그 외 이제 뭐 식품도 있고 다양한 한국 제품, 음반 뭐 이런 제품 잘 팔리고 그 외에 뭐 카테고리를 따지면 저기 의료용품도 좀 잘 팔리는 편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도 좋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큐텐 싱가포르를 아주 오래전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선택과 집중 때문에 안 하는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저는 플랫폼으로 따지면 한 10개 이상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줄이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예, 뭐 지금 또 하다가 안 하는 것 중에는 애쉬도 했었고 애쉬 계정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한국 셀러가 애쉬 회원 가입하려면 회원 가입을 안 돼요. 뭐 풀린다고 하는데 아직 안 풀렸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시장도 괜찮아요. 제가 11번가 말레이시아를 한 11년 이상 하다가 요새도 하는데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주문이 한 달에 한 20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주문 들어오면 우체국으로 배송하거든요. 말레이시아가 K패켓으로 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왜 괜찮냐면 동남아시아 중에 싱가포르만큼 좀 돈이 있고 구매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땅이 길쭉하면서 또 굉장히 인구도 어느 정도 좀 되고 물론 인도네시아보다는 인구가 좀 적지만 예, 맞아요. 호감도가 좋아요. 예, 그리고 의외로 비싼 거. 제가 11번가 말레이시아에 아무리 물론 저렴한 것도 팔았는데 30불에서 50불짜리 만 원이 팔았고 가끔 500불짜리도 덜어 팔았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중국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그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나 이런데 저도 가봤는데 그쪽에 상권을 잡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말레이시아인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구매력이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는 쇼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11번가 말레이시아라고 프레스티지몰이라고 있어요. 프레스티지몰. PRESTG 스펠링 끝에가 프레스티지몰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1번가 11번가 아시죠? 여러분 11번가 우리나라 거 11번가 거기서 하는 말레이시아 쇼핑몰이에요. 예.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계정도 두 개 있는데 이제 뭐 아마존 이베이가 더 잘 되고 하니까 선택과 집중하느라고 지금은 뭐 주문 몇 개 들어오면 물건도 많이 내렸고 또 예, 그래도 뭐 한 10개 많으면 한 20개는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달에 주문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포장해가지고 우체국 통해서 말레이시아 보내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정산이 좀 느려요. 정산. 아, 그래서 돈이 좀 늦게 주더라고. 근데 최근에는 정산을 몇 개 안 팔리니까 정산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산이 늘어가지고 또 그렇게 집중해서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뭐 좀 자금의 여유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진 않으니까 뭐 11번가 말레이시아도 괜찮아요. 구글에서 프레스티지몰 치면 돼요. 프레스티지몰. 뭐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요? 프레스티지몰. 프레스티지몰.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어쨌든 구글에서 프레스티지몰 찾으면 11번가 말레이시아예요. 예, 거기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대기 때문에 저의 경험치는 뭐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셀러가 하는 건데 줌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 거 러시아 쪽이거든요. 고기 하는 셀러를 제가 알아요. 거기에 조금 괜찮게 또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예, 그런 러시아 쪽이나 그쪽 그 동유럽 쪽에 파는 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저처럼 다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처음부터 나는 이베이하고 아마존 한 다음에 뭐 라자다나 쇼피 확장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고 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아마존이 망하지 않고 아마존이 매출이 많고 트래픽이 많고 시장이 큰 건 기정사실이니까 예,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아마존을 하고 있고 뭐 트래픽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마존에 여러분들 혹시 아마존 여기서 이미 하고 계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검색하면 옷에 오빠, 소주,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티셔츠 꽤 많이 팔려요. 음, 저는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특이한 제품들도 많이 팔린다. 뭐 달력도 팔리고요. 한글 교구도 팔리고요. 물론 뭐 한 달에 막 몇천 개, 뭐 몇만 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틈새 시장으로 그런 제품이 팔린다.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교구책도 팔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잡지 같은 것도 옛날에 팔았고 그 다음에 잠깐 팔다가 말았는데 근데 그거는 5불 막 7불 이렇게 싸게 팔았는데 극장 가서 지금도 한번 제 얘기 듣고 한번 테스트로 올려보시면 근데 아마존은 아니고 이베이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극장 가서 포스터를 꽂혀 있잖아요. 그럼 포스터를 주워 와요. 영화 보러 가는 김에 뭐 다음번에 상영하는 거나 막 이런 거 스캔하거나 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이베이에 올리고 뭐 한 3불, 5불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배송비로 엽서나 아주 저렴한 거 있어요. 한 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배송비. 전 세계 배송도 아주 싼 거 있어요. 그걸로 해서 우리 엽서 보내는 것처럼 아주 저렴한 배송비로 해서 영화 포스터를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극장에서 주워 와서 뭐 한 1000원 남기고 뭐 팔고 그랬죠.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근데도 팔리더라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셀링 매출은 핑퐁 정상 금액 기준인가요? 한국 계좌로 환전한 금액 기준인가요? 매출 발생 시 세금 신고 관련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셀러 매출은 핑퐁 정산 금액 기준인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핑퐁 정산 기준 맞죠? 근데 이제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 2주일에 한 번씩 아마존에서 핑퐁으로 가상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줘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매출 내역을 뽑는 탭이 있어요. 그리고 핑퐁에서 돈을 받을 때 만약에 달러다. 아마존 미국이다. 그 달러를 그대로 내 US 달러 계좌를 만들어서 핑퐁에 연동을 해서 달러를 받아서 내 달러 통장으로 옮긴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오늘 환율이 1350원이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1400원 됐네? 그러면 50원 올랐잖아요. 근데 내가 핑퐁에 돈 안 찾고 가진 게 만불이야. 그럼 만불 곱하기 50원 해봐요. 돈 좀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몇백만 원 번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 핑퐁에 돈 들어오면 달러든 엔화든 들어오면 바로 한국 돈으로 찾을 거야. 그러면 핑퐁에서 바로 한국 돈으로 환전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출 발생 시 세금 신고 관련 어떻게 준비? 방금 얘기했듯이 매출 내역 뽑고 아마존에서 그 다음에 매입 내역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샀다. 그럼 중국에서 산 인보이스 내역이 있을 거고 한국에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면 신용카드 내역이 세금 계산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내역, 매입 내역,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그게 또 매입 내역. 그래서 매출 내역하고 매입 내역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요. 근데 내가 아직 초보면서 세무 공부를 좀 하면 매출이 적을 때는 직접 영세율 신고를 해서 한국에 매입한 금액이 6개월 동안 1000만 원이고 나는 개인 사업자야. 그럼 1000만 원의 부가세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줘요. 국세청에서. 근데 나는 초보라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세무서랑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2달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부가세 만원 포함해서 11만 원이란 말이에요. 좀 싼 데는 뭐 7만 원도 있긴 있는데 그럼 7만 원이라 그래도 7만 7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거의 한 7, 80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느니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종합소득세 1번, 총 3번을 건 바이 건으로 세무서한테 부탁을 해서 1년에 매달 돈 되는 것보다 이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3번 했는데도 한 달에 7만 7천 원, 11만 원 내는 거랑 엄청 저렴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가 해주는데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가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 적게는 20에서 30 받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하는데 조정비라고 해서 무조건 최하 30에서 40만 원 받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두 번 하는데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종합소득세 하는데 최하 40만 원 받으면 벌써 80만 원이죠. 근데 한 달에 7만 7천 원 하는 세무서를 잘 고르면 7만 7천 원에서 7천 원은 환급을 받고 부가세 7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봐요. 그러면 84만 원이죠. 그러면 건바이 건으로 부가가치세 두 번과 종합소득세 한 번, 총 세 번을 하는 돈이나 내가 한 달에 7만 원씩, 7만 7천 원씩 세무사에 내는 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글로벌 셀러를 하든 쿠팡을 하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자영업을 한 지 1년이 안 돼서 매출이 뭐 1,000만 원도 안 돼.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럴 경우는 요새 뭐 무료 특강 같은 거 찾아보시면 무료로 세무 그 특강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보고 혼자 하시면 아까 1년 동안 거의 한 7, 80만 원 드는 게 영원으로 돼요. 그 대신에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저도 내일까지인가 그 자료를 저희 세무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 못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료를 뽑아서 주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고 내가 그 1년에 뭐 70, 80 많으면 한 100만 원까지 드는 돈을 주고라도 나는 자료만 뽑아서 전달해서 알아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그 돈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면 이 매출 발생하고 세금 신고하는 데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만 해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자료 뽑고 뭐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겠죠. 예. 뭐 질문 없으시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예, 예, 예. 혹시 한 분에서 두 분 더 있으면 예, 질문하고 예, 마무리할게요. 없으신가요? 음. 요거는 음, 예, 오늘 뭐 이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뭐 열 몇 분 들어오셨는데 요거는 제 유튜브 계정에다가 시간 나면 또 할게요. 예.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예. 그래서 올린 다음에 링크를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도 보세요. 예. 예. 한 번 더 보시면. 근데 앞에 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미없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뒷부분 질의응답만 보시든지. 예. 예, 오늘 그냥 어, 토요일이고 내일 뭐 일요일이라서 게릴라 콘서트처럼 그냥 뭐 즉흥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다음번에 이제 블로그 주소 아르켜 드렸죠. 블로그에 공지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무료 특강을 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예, 무료 특강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기 수강생,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톤이라고 써서 이름이 없으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아, 일기 지금 공부 중인 수강생 분이시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끌게요. 나가겠습니다.